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4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4월 하면 따뜻한 날씨와 함께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식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또 4월이 되면서 작년 4월의 아픈 기억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계속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만큼이나 포근한 삶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4월의 첫날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동향 돋보기에서 안심 전환대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안심 전환대출이 지난주 일주일도 되지 않아 20조 원이 모두 소진됐다고 합니다. 1년치 물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2차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20조 원이 더 풀렸다고 하는데 이 2차 안심 전환대출,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20조 원 추가 공급 계획, 바로 출시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요일에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공 때문인데요. 당국은 대출 수요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합니다. 전환 즉시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특성 때문에 수요자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시 첫날의 신청 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닷새 만에 1차분 한도 20조 원이 모두 소진될지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던 2차 물량, 당초 입장을 접고 중단 없는 상품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나흘 만에 20조 원의 한도가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판매를 갑자기 중단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기 수요를 최대한 끌어내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 전환대출, 이 2차분까지 모두 소진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5%에서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목표가 30%였는데요. 당국의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5일까지 승인된 대출 만 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자 중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70%,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90%에 달하는 등 안심 전환대출의 정책 목표였던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채 위험 관리에 적합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안심대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 기준은 5일간 일괄 접수 후 추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신청액이 2차 한도인 20조 원을 밑돌면 신청 자격에 하자가 없는 한 모두 승인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요가 20조 원을 넘는다면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이 추가 물량 확보, 혜택을 볼 사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급하게 연장이 결정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번에도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대출 신청이 20조 원을 웃도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청한 이들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1차 신청에서는 선착순이 조건이었던 만큼 이번 저소득자를 우대한다는 정책은 이중잣대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정부가 가장 고심한 대목은 역시 추가 공급 한도였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도가 소진될 때마다 추가 판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요를 제대로 예측해서 충분한 규모를 내놓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이 재원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에서 사들인 대출 채권을 주택저당증권, 이른바 MBS로 유동화해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납입자동금 대비 MBS 비율은 50배보다 낮은 35배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한도가 50배지만 지금 현재는 35배 정도로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결정한 2천억 원 추가 출자를 전제로 금융공사가 이 비율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MBS 비율은 바로 1차분 한도인 2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법정 한도에 다다른 납입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법 개정부터 하는 것이 전공법이었지만 당국은 유동성의 보증 배수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분도 모두 소진돼서 모두 40조 원 규모의 MBS가 발행되면 주금공의 유동성 보증 배수는 42배로 치솟습니다. 법정 한도인 50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MBS의 과도한 공급은 시장 가격 하락을 일으켜서 주금공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40조 원 규모의 MBS를 발행한다면 주금공의 연간 발행액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3년 수준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MBS가 우량 채권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서 MBS 금리 상승세가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 역시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가계부채 구조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상품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받을 수가 없게 됐고요. 안심전환대출 취급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되사서 최소 1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차분을 기준으로 은행권의 전체 손실이 약 1,4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 등 전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은행권에 비해서 금리나 경제 여력 면에서 더 부실 위험이 큰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 정부가 행정상 이유 때문에 전환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혹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탄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와 의도와 반대되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한 사람들만 사후적으로 구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심전환대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도 모으고 있고요. 2차분도 인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형평성 논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안심전환대출 2차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보아보 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아보 포럼, 바로 매년 봄 중국의 하이난성 보아보라는 곳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기업가와 정치가들이 경제를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바로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보아보 포럼이 2015년 연차 총회 나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주말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16개국의 정상을 비롯해서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차 총회.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운명 공동체를 향해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운명 공동체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서 아시아가 운명 공동체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며 아시아의 운명 공동체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 운명 공동체 건설에 대해서 중국이 생각하는 구체적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국이 추진 중인 1대1로 이른바 육해상 실크로드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시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신경제구상으로 추진 중인 1대1로와 AIIB를 아시아 운명공동체 조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1대1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뒤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윈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또 1대1로 건설의 비전과 행동 계획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AIIB도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른바 실크로드 기금도 순항하고 있다며 AIIB와 1대1로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대1로와 AIIB, 시 주석이 직접 2013년에 대학 강연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 제안한 것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기조연설 직후에 1대1로 계획의 추진 배경과 목표, 개념과 추진 절차 등을 담은 액션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아보 포럼을 계기로 시 주석과 회담한 스웨덴과 네덜란드, 네팔 등 각국 정상들은 이 두 가지 1대1로와 AIIB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보아보 포럼에 참석한 이로그 슈바로프 부총리를 총해 AIIB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호주와 덴마크, 브라질 등도 이번 보아보 포럼 기간에 AIIB 참여 혹은 적극 검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대만 부총통도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의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1대1로와 AIIB를 주제로 한 토론도 수차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계획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49개국에서 온 참석자들은 1대1로와 AIIB 외에도 6가지의 분야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거시경제, 지역협력,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과 정치안보, 사회민생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포럼 세션 회의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데이터 독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산업의 요즘 핫 이슈인 빅데이터와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럼 공식 만찬에서 삼성은 IT, 의학, 바이오의 융합을 통한 혁신에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스마트 헬스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사들도 보아보 포럼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냉랭한 중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또 이날 포럼 폐막에 앞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외 40개 기업체 대표들과 좌담회를 하고 1대1로 계획은 중국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년쯤 뒤에는 중국과 이들 국가 사이의 무역 규모가 연간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세계 경제 그리고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아보 포럼은 무시할 수 없는 큰 행사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중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보아보 포럼 소식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컬처 앤 이코노미, 바로 여러 분야의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해봤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왕년의 투사 노회찬, 왕년의 장관 유시민, 그리고 왕년의 논객인 진중권,
이른바 3명을 합쳐 노유진이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떴다 하면 상대방의 정신세계를 초토화시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토론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3명이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뭉쳤습니다. 생각해봤어 라는 이 책은 이들 3인이 팟캐스트에서 다룬 주제 중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등 14가지를 뽑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또 지금 미루지 않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제 14가지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루할 수 있는 가톨릭 교황이 가장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3인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고 하고요. 또 유전자 조작식품만 먹다 보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과학적이면서 생활에 밀접한 주제도 있습니다. 결국 남의 얘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 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또 먼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가까운 것들입니다. 사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 답답했다거나 아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근거를 찾지 못해 속상했다면 이 노유진 저자 3사람의 말들을 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사람은 세상의 불합리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말과 글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따스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봤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책 한 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의 허기를 품격 있게 채워줄 인문학 만찬 같은 책, 음식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이른바 차준마라고 불리는 배우 차승원, 토마토 케첩을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먹는 게 당연한 가공품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요. 바로 이 책은 토마토 케첩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토마토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케첩을 토마토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첩이라는 말 앞에 굳이 토마토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 저자는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저자인 댄 주르페스키 교수는 이 사소한 언어적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장기를 살려 언어학적으로 치밀하게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케첩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었다는 것, 그리고 원래의 주 재료는 토마토가 아닌 생선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전투 중인 한무제를 사로잡았던 강렬한 생선 케첩 맛의 기록,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 저장성을 높여 상품화시킨 오늘날의 토마토 케첩까지 케첩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수천 년 모험의 역사를 책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민 음식 피쉬앤칩스, 미국의 추수감사절 요리인 칠면조 등에 담긴 흥미진진한 사연과 매혹적인 여정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음식을 통해 새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메뉴가 쓰인 단어가 길어질수록 정말 음식값이 비싸지는지, 또 고급 레스토랑 메뉴와 리뷰에는 왜 성적인 은유가 자주 나오는지, 세계적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하겐다즈에 숨겨져 있는 의문학적 마케팅은 무엇인지 이렇게 흥미로운 음식의 언어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세계의 식문화와 요리 이름들의 모험을 함께 버무린 책, 음식의 언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2가지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다가올 주말에 한 권쯤 골라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마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대형 할인점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직도 이마트 하면 대형 할인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마트의 사업 목표는 기존의 대형 할인점 사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몰과 창고형 할인 매장, 면세점과 편의점, 복합몰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내 이마트의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의 성장에 주목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먼저 대형 할인점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듦에 따라서 이마트는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몰의 경우 신선식품 경쟁력, 배송시간 맞춤 서비스, 신세계와의 통합몰 오픈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몰의 총 매출액, 올해는 6천억 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1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무려 20% 이상 성장한 7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트몰 사업 확대에 따라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선전비와 물류센터 건립 비용, 그리고 운반비 등 비용 증가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마트몰의 수익성 하락은 판매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 사업, 그리고 조선호텔을 통한 면세점 사업, 편의점인 위드미 사업, 마지막으로 신세계 프라퍼티를 통한 복합몰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계속해서 의존해오던 사업 구조가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는 건데요. 긍정적인 점은 이런 사업들이 모두 순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전반적인 소매 유통업황의 부진 속에서도 2014년 총 매출액 20% 성장을 기록했고요. 2015년에도 총 매출액 성장률 4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지만 향후 면세점 사업을 통한 조선호텔 자체의 사업 다각화로 기업 가치에는 중립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할인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구조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마트, 오늘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4월의 첫날 하면 바로 생각나는 시, 바로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문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 자체는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라서 4월은 잔인한 달, 그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 황무지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황무지. 일부 죽은 자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유지했다. 네, 이 황무지라는 시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은 400줄이 넘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오늘은 일부만 소개해드렸는데 이 바로 황무지라는 시는 20세기 시 중 가장 중요한 시 중의 하나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난해하면서도 부조화스럽게 나타나는 풍자와 분열적 모습이 현대문학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지만 전문가들의 난해한 설명 대신에 우리가 직접 읽고 한번 감상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S. 엘리엇의 황무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서로 재미로 거짓말을 주고받기도 하는 만우절이죠. 재미있는 이벤트나 해프닝도 참 많은 날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장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경제돋보기에서는 만우절이지만 거짓말은 없었으니까 좋은 정보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